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김프로쇼 오리지널 그때 그 사건. 먼저 한량 김 선생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저야 뭐 늘 있는 김 선생입니다. 네. 네. 한결의 김정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정필입니다. 김종필? 네, 아니고 김정필. 네. 정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KBS의 김준범 기자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준범입니다. KBS에서 네.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정현주 전 KBS 사장의 배임 사건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부탁을 드렸어요. 한마디 총평. 이 사건에 두 대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네. 이 사건의 한마디 총평을 먼저 들으시고,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쭉 내용을 끝까지 한번 들으시고, 네. 그 다음에 그 한마디 총평을 다시 들으시면, 요게 조금 이제 다가오시지 않을까 해서, 일단, 김정필 기자부터. 정현주 사건은 언론장악 10년의 전주곡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언론장악 10년의 전주곡. 뒷얘기 안 들어도 알 것 같은데? 그러게. 이거 손발이 안 맞는, 손발이 맞아야 뭘 해먹지. 너무 정직한 한지 평이다. 자, 김준범 기자. 사실 저는 여기 이제 오면서 지자체 속에서 총평을 뭘로 할까 엄청 고민했어요.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고민했는데, 한 가지가 공영방송 몰락의 서막. 이거.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걸 김정필은 말할 것 같아. 네. 이거 말고는 표현할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 고민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헐, 이거 실화임? 이런 센스가 있어요. 역시. 방송한 사람이라. 자, 아무튼, 방송기자 한 분, 신문기자 한 분 모시고 저희 얘기할 텐데. 헐, 이거 실화임? 네. 헐, 이거 실화임. 네. 자, 그러면 제가 오프닝 격으로 진중하게 하나를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2017년 6월 10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제가 먼저 들려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고대영 KBS 사장 사퇴를 요구했다. 6년 전 일을 끄집어내 새로 트집을 잡았다. 방송 담당 국회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KBS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김장겸 MBC 사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과거 MBC 파업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두 방송사 사장은 임기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 현 KBS 사장은 내년 11월, MBC 사장은 2020년 2월까지다. 그렇게 임기를 남겨둔 공영방송 사장들을 향해 세상이 바뀌었으니 당장 나가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정권을 잡기도 전인 지난 2월 MBC 사장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얼마 전에는 전 정권에서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명 2달 만에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으로 빼내 방통위 장악력을 높였다. 누가 봐도 방송 장악을 위한 꼼수였다. 미리 계획된 대로 진행하는 듯한 모습이다. 과거 어느 정파나 권력을 잡으면 방송을 제 영향력 아래 두려고 했다. 정도 차이만 있었을 뿐 예외는 없었다. 특히 주인 없는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더 그랬다. 이야말로 적폐다. 그런데 적폐를 청산한다는 새 정부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더라도 방송에 정치가 개입하면 그 방송은 변질할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파업이 반복되고 분란이 끊이지 않던 지금까지의 KBS, MBC의 역사가 증명한다. 이제 방송장악에 성공하면 KBS와 MBC는 새 정권을 위한 어용 방송이 될 것이다. 이런 행태는 전 정권과 뭐가 다른가? 자, 사설 내용을 들어보셨는데요. 웃음기를 쭉 뺐네요. 어떠세요? 이게 2017년 6월 10일자예요. 말만 보면 뭐 앞뒤가 맞는 말이죠. 말만 보면. 네.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자, KBS 기자 입장에서 요 이제 내용을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 인간은 무릇 착하게 살아야 된다와 같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정권도 방송을 장악하면 안 된다. 그 말 자체는 너무나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2017년에는 하고
2008년에는 안 하고 편의적으로 쓴다는 게 문제죠. 이 원칙을 공정하게 들이댔어야지. 그리고 뭐 사장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왜 임기가 남은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느냐. 네. 대통령도 임기 남았는데 쫓아냈잖아요. 그 임기 동안 뭘 했는지가 핵심이죠. 이 임기 동안 뭘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지 않고 무조건 임기만 지켜달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뭐 언어 도단이죠. 김정필 기자는 어떻습니까? 뭐 말씀대로 말 자체는 뭐 다 맞는 말인데 그 10년에 대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정확히 하면 9년이죠. 네. 9년에 대한 그 규정을 전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사건 때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해서 보도 자제해달라고 하고 또 주요 사건들이 보도에서 빠지고 또 동물 보도들이 앞으로 나가고 이런 9년의 시간들을 보면 저 말들이 과연 그 전제 조건에 따라서 보면 과연 이해가 가는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이 들고요. 공영방송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똑같이 있어왔던 문제인데 사람이 바뀌는 그 시기에 저 시스템을 어떻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그 공영방송 시스템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막 부하가 치미는 분들도 있을 테고,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냥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지금 고대영 사장 또 김장겸 사장을 어떻게 나가라고 하고 있는가? 어떻게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 발로 걸어 나가라. 나가세요. 그냥 얘기하는 것만 하고 지금 있잖아요. 뭐 KBS, MBC 파업은 하고 있죠. 근데 네. 그게 뭐 나가세요라고 소리는 치지만 귀를 닫고 있으니까 뭐 버티면 방법은 없는 건데. 현실적으로 다른 거를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사람을 보낸다든지. 사람을 아니면 뭐 누가 뭐 보쌈을 사는 온다든지. 집을 잘 몰라요. 요 행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좀 비교해 보면 이 사설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가를 좀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김장겸 고대영 사장은 나가야 된다. 당신들이 방송을 어떻게 망쳤으니 뭐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들 모여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 파업이라는 형태로 제작 거부라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따로 없어요. 근데 임기가 지켜지지 않았던 정현주 사장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했었는가? 요걸 한번 보자. KBS 정현주 사장님. 네. 네.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공영방송을 망가뜨리는 아주 시초 뭐 효시 같은 요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요건 시간이 오래되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더라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볼까 하는데요. 일단 정현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좀 봐야 되니까 네. 요거는 제가 아주 건조하게 프로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46년 11월 22일생이고요. 경북 월성 출신입니다. 경주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미 휴스턴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네요. 1970년에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를 해가지고 이때 이제 유신 정권 때 한참 난리가 났었는데 74년에 무슨 사태가 있었냐면 동아일보 유신 정권에서 막 탄압을 해가지고 광고를 싹 뺀 거예요. 동아일보의 광고를. 네. 그래서 이제 한 7개월 동안 뭐 광고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계열사였던 동아방송에도 뭐 광고를 빼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냥 기사만 전부 다 실어서 내보내거나 아니면 광고지면을 그냥 백지로 보내거나 뭐 이런 이제 백지 광고 상태가 한참 있었고 근데 이제 경영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경영진이 그 안에서 이제 그렇게 단체 행동을 하고 있던 기자들을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130명을 다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사람들 무더기로 잘랐죠. 네. 그리고는 그냥 정권에 굴복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해고당했던 직원들이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뭐 이런 걸 결성해가지고 이제 막 뭐 침묵 시위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75년에 이제 요 일로 해고가 됐어요. 동아일보에서. 네, 동아일보에서 네. 해고가 되고 1977년에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씨알의 소리라는 함석헌 선생님이 하시던. 네. 거기에 이제 편집장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78년도 11월부터 79년도 12월까지 거의 한 1년 동안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이제 옥살이를 합니다. 그때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미국 계시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톡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세상이 좀 바뀌고, 1987년도 10월에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에서 해직된 기자들을 중심으로, 지금으로 치면 뭐, MBC, KBS에서 이제 뭐 해직된 이런 기자들이 뭐 뉴스타파 만들듯이, 네. 이거 신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발기인이 3,342명, 이제 요걸 대표하는 이제 56명이 창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1988년 2월에 27,000
223명이 50억 원을 기금으로 마련해가지고 1988년 5월 15일 날 8면짜리 신문 50만 부를 만들었는데 요게 우리 김정필 기자가 온 한겨레 신문입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으로 치면 옛날이 기억 안 나시면 뭐 뉴스타파처럼 뭔가 새로운 대한 언론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기자들이 모여서 이제 만든 신문이 한겨레 신문이었고 네. 그래서 1989년에 한겨레 신문에 입사를 해가지고 본인이 미국에 있었으니까 워싱턴 특파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2003년 3월까지 논설 주간까지 하면서 쭉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기자로 있다가 2003년 4월 25일 날 KBS 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15대, 16대, 17대를 하고 맨 마지막에는 임기를 못 채우고 쫓겨났는데 정현주 사장이 뽑았죠? 그렇죠. 제가 입사할 때 정현주 사장 최종 면접 왔습니까?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볼 일이 없었으니까. 사실 뭐 저도 이분이 제가 이제 2007년 1월에 KBS 입사를 했고 이분이 2008년 8월에 이제 해임을 당했으니까 1년 8개월 정도의 이제 겹치는 기간이 있는데 뭐 막내 사원이랑 뭐 사장이랑 만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많은 접점이 있지는 않고 뭐 선배들 하는 얘기 이런 거 쭉 들어보고 하면 지금도 정현주가 많이 이제 회사 안에서 회자가 돼요. 정현주는 어떤 사람이었다. 정현주는 이랬는데 정현주 왜 그랬어? 막 이런 회자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정현주 이 바들이 한 소수의 그룹이 있고요. 또 극단에는 정현주를 비판하는 정도를 넘어서 혐오하는 그룹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극단을 제외하면 정현주 사장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일치해요. 경영을 잘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언론의 자유는 무한히 보장해줬다. 이래도 되나 될 정도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충분히 보장해줬다. 그 점 하나는 뭐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해직 기자 출신이어서 본인이 그거에는 아마 학을 띄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시군요. 언론의 자유를 무한히 딴 건 모르겠고 그것만큼은 보장해 주셨던 사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셋이 서초동을 출입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타사 기자로 김정필 기자 같은 경우에는 정현주 사장 이제 사건이 뭐 막 출국 금지도 하고 뭐 소환 통보도 하고 막 이게 있었잖아요. 그때 보셨을 때는 솔직히 어떠셨어요? 당시가 제가 2008년 5월에 검찰을 처음 출입했는데 거의 막내 기자였고 그 분위기 자체는 워낙 이제 KBS, MBC, YTN 뭐 이런 식으로 2009년 초까지 정부가 검찰을 사실상 동원해서 장악을 시도하려던 그런 시기여서 기자실에서 방송사 기자들 분위기는 취재보다도 당장 그 자기 회사의 민원 뭐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하느라고 굉장히 바빠 보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YTN 기자들 같은 경우는 당시에 노종면 선배죠. 등 3명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시기도 있었는데 그때 YTN 검찰 출입기자 같은 경우는 대검의 이제 담당 공안부장, 대검의 공안부장에게 뭐 전화해서 거의 울먹울먹하며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좀 어목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KBS, MBC, YTN 이 세 군데가 이명박 정권 입장에서 이제 교체가 시급한 그런 회사였고 정윤주 사장 검찰 수사 받기도 했고 노종면 그때 당시 노조위원장 또 구속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 이제 사내 사안들이 워낙 검찰에 많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김정필 기자 말씀하신 대로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읍수를 하기도 하고요. 진짜 압수수색 할 거예요? PT도 MBC도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네. 진짜 노종면 구속할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러 다니느라 바빴던. 그러니까 이게 출입 기자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외 협력 팀원? 뭐 거의 이런 역할을 했어야 됐어요. 뭐 저는 막내니까 안 했지만 선배들 보면 당시 정인조 사장을 조사했던 게 중앙지검 조사부였는데 당시 이제 중앙지검 KBS 법조팀 팀장, 반장도 조사분장을 매일 만나는 게 일이었어요. 조사가 어떻게 돼가냐, 뭐 이런 건데 말이 죽였어요? 말 안 해주겠지. 그때 얘들은 다 정현주의 시다발일 거야라고 의심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일이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쨌든 가장 전면의 이 갈등의 현장을 검찰의 칼잡이들 휘두르는 칼의 현장을 또 피부로 구경할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하죠. 네. 그 팀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때? 팀 분위기는 일단 사장을 이렇게 쫓아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분을 했고. 그렇다고 기자가 검찰의 출입처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취재를 열심히 해서 상황들을 빨리빨리 공유하는 게 그나마 우리가 심정적으로나마 당시 우리 언론 자유를 보장해줬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았던 그 사장을 심정적으로 응원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솔직히 근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쫓아낼 줄 진짜 몰랐어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KBS 사장 버티기 힘들 거다. 이런 거는 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도 예상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기발한, 이런 창의적 방법으로 진짜 쫓아내리라고는 지금은 알 수 있지만 2008년 8월 전에는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다들 황당했죠. 그런 그 기발하고도 창의적인 방법이 어떤 게 나왔는지 이제 설명을 해주셔야겠는데. 일반인으로서는 잘 몰라요. 그냥 KBS 사장이 쫓겨났대더라. 그래? 역시나 그럴 줄 알았지. 왜냐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대충 그 정도로만 넘어가지. 지금처럼 저희가 지금 작년 그 사단을 겪으면서 뉴스에 되게 민감해졌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하나하나 딱 따져보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1월부터 8월까지 쭉 한번 훑어드리겠습니다. 네. 1월 2일 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언론사 간부들의 성향을 파악합니다. 쫙 파악해가지고 어떤 놈이 문제가 되고 어떤 놈을 쫓아내야 되고 뭐 이런 걸 파악을 한 것 같아요. 3월 2일 날 최시중 씨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이 되죠. 그리고 3월 27일 날 최시중 씨가 김금수 KBS 이사장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정현주 사장을 바꿔라라고 요구를 하죠. 근데 뭐 이렇게 썩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뭐 없으니까. 바꿔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4월 29일 날 한 달 정도 뒤에 신재민 씨라고 있어요. 나중에 감옥 가셨는데. 조선일보 출신. 네, 그렇죠. 네. 문화체육부 2차관이었어요 이때. 네. 근데 그때도 2차관이 문제구만. 2차관 요거를 담당하니까 그런가 봐요. 네. 언론의 난립 구조를 청산해야 된다. 네. MBC를 민영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군부를 지피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5월 12일 날 최시중 씨가 김금수 이사장을 다시 만나가지고 정현주 사장을 바꿔라 하고 이제 사퇴를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5월 14일 날 KBS 내부에서 정현주 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요. 내부에서? 내부에서. 퇴직 직원이. 네. 한 퇴직 직원이 개인 신분으로 고발을 해요. 네. 그리고 네. 그 다음 날 KBS 내에서 이사회가 있잖아요. 네. 이사회에서 이제 뭔가 자기 편이 아닌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부산 동의대 신태섭 교수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위를 엽니다. 네. 사유는? 사유는 그때 얘기 이제 최승호 PD가 와가지고 잠깐 얘기했었는데 네. 교수를 하면서 이사를 겸직했다고. 네. 그때 들어도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이제 어쨌든 징계위를 열고 이게 이제 창의적 기법의 시작이에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 반대표를 던질 이사를 일단 경질시키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5월 15일 날, 그 다음날, 같은 날, 뉴라이트 전국연합에서 감사원에다가 KBS에 대한 감사를 청구합니다. 그리고 5월 21일 날, 김금수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하죠. 네. 그리고 그날 감사원이 특별 감사를 결정합니다. KBS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어요. 6월 10일 날, KBS가 뭐 특별감사 이 취소 신청 이런 걸 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깔끔하게 각하하고 시끄러 딱 각하한 다음에 6월 11일 날 특별감사를 실시하죠. 그리고 검찰이 KBS 세무조사 관련해 가지고 정현주 사장한테 이제 출석을 통보합니다. 검찰에 오세요. 그랬더니 정현주 사장이 불응하겠다. 내가 갈 이유가 없다. 입장을 밝혔죠. 그랬더니 6월 18일 날 2차 통보하고 그 다음 날 또 불응하니까 24일 날 3차 통보하고 7월 3일 날 4차 통보하고 그리고는 7월 4일 날 우리 신재민 오빠가 또 나와가지고 이제 군부를 짚어요.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한테 KBS 사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 라면서 인터뷰를 막 하고 다녀요. 그리고는 7월 16일 날 검찰이 5차 통보를 하죠. 그러니까 5번을 통보를 한 거예요. 검찰이 나와 조사를 받아라. 그럼 곧 잡으러 가겠다는 시그널이네요. 뭐 계속 그 와중에 이제 그냥 잡으러 가기는 너무 이때만 해도 지금이야 9년 동안 너무 많이 무너져가지고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이때는 처음이라 이게 반발이 심하고 막 촛불도 있고 막 이럴 때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눈치를 많이 봤죠. 공영방송 사장을 체포하고 뭐 이런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당시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일이어서. 없는 일이었던 예. 거죠. 그러더니 7월 18일 날 박재환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KBS는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국정 철학 기조 이런 거를 좀 충실히 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군부를 계속 짚고 다니면서 8월 4일 날 검찰이 정현주 사장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하고 8월 5일 날 감사원이 해임 요구안을 의결합니다. 잘라도 돼요. 이렇게 이제 의결을 하고 그리고는 8월 5일 날 5차례 불응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를 하든지 강제 구인을 하든지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요런 수순으로 검찰, 국세청 여러 가지 막 뭐 뉴라이트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옥죄해 왔거든요. 지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면 당시에 굉장히 좀 정교하게 각본이 짜여져서
여러 기관들이 움직인 그런 정황들이 좀 나오는 거죠. 이미 타임라인이 미리 세워지고 움직인 정황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 이명박 정부 자체가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정부 10년 이후에 새로 이제 정권이 바뀐 시기여서 당시에 6개월 안에 10년 동안 포진했던 그 진보 인사들을 좀 갈아라. 뭐 이런 얘기들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으로 정현주 사장이 저런 식으로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사장직에서. 자, 이게 이제 쭉 제가 간단하게 훑어드렸는데, 이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게 지금 너무 남 얘기 같잖아요. 감사원을 가본 적이 있어. 뭐, 또 만나본 적이 있어. 그렇잖아요. 요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네.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세한 내막을 좀 얘기해달라고 부른 거예요. 오늘. 그렇죠. 김준범 기자를. 소리가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잘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당신이.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워낙 길어서 스토리가. 그러니까 요게 네. 처음에 만나가지고 김금주 이사장을 만나서 뭐 이제 사장 교체를 요구하고 뭐 이러면서 징계위를 열잖아요. 그렇죠. 요게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KBS 이사회, 그렇죠. 뭐 이사장 이런 거 잘 간단하게 모르니까. 이제 지배 구조를 설명드리면 KBS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임명장은 대통령이 줘요. 근데 KBS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가 이제 사장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반대로 또 이사회가 이사를 한번 해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이 그 제청을 받아 마치 대법관 임명하듯이 이제 해임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키는 이사회가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KBS 이사회는 11명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면 6명이 쪽이 이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7대4예요. 여당 쪽이 7, 야당 쪽이 4. 왜 7대4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6대5면은 한 명이 배신하면 불안하거든. 네. 그러니까 한 명 정도는 배신해도 괜찮을 정도로 쿠션을 넣는 게 아닌가 싶어요. 법에 없어요. 그럼 7대4를 하라는 게. 그냥 관행상 7대4예요. 관행이에요. 네, 관행. 근데 이제 당시 2008년이면 MB 정부가 들어선 첫 해잖아요. 네. 그때 역시 이사회 구조는 7대4였습니다. 근데 그 7이 MB, 그러니까 한나라당 쪽 7이 아니고 구여권,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쪽이 7이죠. 정권은 바뀌었지만, 똑같네요. 그렇죠. 네. 지금이랑 똑같죠. 네. 지금이랑 정반대인 상황. 네. KBS 이사회에 아직 그 다수 구조는 안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방통위가 엄청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사장을 자르라고 하는데, 이 7대4 구조로는 도저히 자를 방법이 없고, 한나라당 쪽이 4니까, 최소한 6명을 만들려면 2명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밑도 끝도 없이 2명 바꾸기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임기가 3년이 보장되어 있는 거여서, 그래서 플랜 A로 이사회의 구조를 바꾸자. 무슨 수를 써서든. 그 시나리오를 짰고 그다음에 이사회가 안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버틸 수도 있는 거고 뭐 옥새 투쟁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면 플랜 B로 얘를 이사회에서 자르는 게 아니라 KBS는 동시에 공공기관이거든요. 우리가 다수신년 내고 또 공사잖아요. 방만한 공사. 네. 그러니까 감사원이 또 공공기관에 칼을 손을 들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을 동원해서 정현주 사장의 경영의 실책을 찾아내서 어떻게든 해임 사유를 찾아내자. 네. 자, 이게 플랜 B. 플랜 A, B로도 안심이 안 돼, 이제. 플랜 C를 찾는 거야. 네. 정현주가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그래서 좀 이따 얘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참 창의적인 혐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검찰을 동원했던 게 플랜 C. 그래서 정현주 개인을 사법적으로 처리한다가 그렇죠. 플랜 C. 이 사람을 구속을 시켜버리면 네. 구속을 이유로 이제 그때는 해임할 수 있거든요. 사실 구속되면 사장이 기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방통위, 감사원, 검찰이 세 축으로 플랜 A, B, C 세 개의 작전에 겹을 친 거죠. 네. 셋 중에 하나만 되면 다. 거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세 개를 다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큰 틀입니다. 네. 이제 큰 틀이고 재밌어요, 되게. 그리고 이게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공영방송 사장을 잘랐을 때 되게 써먹을 수 있는 텍스트북이에요. 정말 정교해요. 정말 정교하고 사장 이렇게만 네. 하면 쉽게 자른다. 그러니까 이 방통위 정권 인수위부터 정말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뭐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최시중 씨 등등이 관여를 했겠죠. 아무래도 뭐 방통위원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참 KBS가 겁없이 행동했던 건데 이게 보통 대통령 취임하는 날 보면 뉴스가 대부분 좀 약간 용비어천가를 하거든요. 희망찬. 이 새 정부의 5년의 희망을 그려주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뉴스를. 2008년 2월 25일일 겁니다, 아마. 그 MB가 취임한 날이. MB가 취임한 날 원래 하면은 이제 뉴스 보통 메인 뉴스들이 SBS든 MBC든 KBS든 한 45분 정도 하지 않습니까? 한 30분 정도는 정말 뭐 앞으로 정책의 비전, 꾸려갈 내각의 진용, 그리고 무슨 어떤 정책들이 실현되면 이런 밝은 대한민국이 그려진다 이런 걸 하는데 KBS 그날 보면 한 15분 정도는 그걸 해요. 그리고 나머지 한 10분 정도를 인사의 인사 검증으로 막 조져대요. 취임 첫날부터. 그러니까 정신말이 없었던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이거는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 뉴스를 보고 실제로 그날 뉴스로 그때 남주홍 통일부 장관, 박은경 환경부 장관이 낙마를 해요. MB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첫 내각 중에 2명이 날아간 사람인데 그날 보도로 날아가거든요. 네. 물론 KBS가 만에 보도로 날아간 건 아니겠지만 그때 KBS 정인조 사장을 그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했더라는 미확인 얘기가 있습니다. 뭐 저도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MB의 속마음은 그랬다더라. 뭐 이런. 아니 뭐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다. 네. 뭐. 그러니까 당시에 제 기억으로도 이명박 정부 초기에 당시 KBS의 탐사보도 팀도 굉장히 잘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인사검증을 한 곳이 탐사보도 그렇죠. 팀이잖아요. 거기서 검증을 굉장히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보도들도 많이 나왔고, 당시 김용진 지금 뉴스타파에 있는 그렇죠. 네. 기자 등 굉장히 유능한 기자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전에 참여정부 때도 KBS는 굉장히 좀 비판적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언론이라는 것은 권력을 누가 잡느냐는 관심사항이 아니고, 결국 이제 권력 자체가 언론의 이제 비판 대상이고 견제 대상이기 때문에 정권 초기라고 좋은 용비어 첨가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그게 KBS가 당시 정도로 걷고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때가 KBS 어떻게 보면 뭐 저널리즘이 가장 꽃피우던 시기죠. 황금기였죠. 네. 네. 그때 이제 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쭉쭉 잘려 나가는 거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아마 결국에 이제 KBS부터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지 뭔가 좀 장애가 없어진다 뭐 이런 판단을 했을 그렇죠. 수도 얘들을 있겠다. 그만 놔두면 정권이 쉽지 않겠다. 그렇죠. 이런 어떤 공감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2009년 이후로 뭐 스마트폰이 개발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전화기를 들고 다니지만 그때만 해도 인터넷 접속하는 거 말고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상파의 영향이 굉장히 클 때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때는 중계를 하잖아요. 네. 전화 왔어. 여러 통이. 친구들이 뭐 전화 네. 오기도 하고. 전화 이거 봤다고. 잘 봤다. 야 TV 나온다 하면서 그때는 많이 전화 오고 문자 오고 많이 왔어요. 아, 그 실제로 8시 뉴스에 나와서 중계차를 타면. 네. 근데 제가 퇴직할 때쯤에는 아무도 안 와. 심지어 제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는 다 뉴스를 그냥 스마트폰으로 소비를 하니까. 네. 그렇지. 나는 TV 뉴스 했는데 너 요즘 TV 안 나오더라. 이런 경우가 많아요. 분명 하는데. 분명 했는데. 뭐 잘 봤다고 하는데 내가 한참 전에 쓴 기사고. 뭐 이런, 예, 그런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이 중요한 도구였기 때문에 네. 또 KBS 시청률이 가장 높고. 지금도 사실은 뭐 40대 이상 어른들 같은 경우는 뉴스 소비하는 플랫폼 자체가 9시 뉴스나 MBC 뉴스 뭐 이런 걸 가장 많이 보고 여론 흐름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매체였죠. 네. 지금도 그렇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 플랜 A, B, C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가동이 됐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좀 볼까요?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반인의 입장에 정리를 해볼게요.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통한 압박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 이사회를 압박한다. 그렇죠. 그죠? 이사회를 구조 조정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 한국방송공사, 공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을 통해서 공사 자체의 허물을 들춰내서 조진다. 3번은 정현주 사장 개인의 허물을 드러내서 이 사람을 사법 처리하거나 구속하면 날릴 수 있다. 3번 검찰. 이렇게 세 개네요. 그죠? 네. 네. 그럼 이 사회를 어떻게 손을 봐서 이걸 유리하게 여당에 유리하게 바꿔가지고 손을 봤는지 네. 그 얘기를 한번 좀 해주실까요? 이제 첫 번째 방통위가 이사회 7대4를 5대6으로 바꾸는 작전을 합니다. 이사장을 바꿔야겠죠. 아무래도 이 회의 진행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까 김프로님이 정리해 주신 일지를 보면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고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김금수 KBS 이사장을 만나는 날이에요. 둘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나고 와서 이건 전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지만 김금수 이사장이 회사를 와서 KBS의 각 협회장, 뭐 기자협회, PD협회 이런 협회장들을 불러서 만났대요. 만나서 하는 얘기가 나 아무래도 물러나야겠다. 그랬더니 이제 다들 이제 이런 식으로 압박이 들어올 거라는 건 KBS 사내에서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당신 임기가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왜 물러나느냐. 근데 왜 물러나느냐고 계속 물었대요. 근데 이유는 말 안 하고 나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물러납니다. 그래서 당시 한림대 언론학과 교수인 유재천 교수님이 그 새 이사장으로 오죠. 자, 이제 그러면 7대4에서 6대5로 바뀌었죠. 그러네. 이제 아직도 한 명이 부족해요. 네. 자, 한 명을 누구를 할지 쭉 스캔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딱 포착이 된 게 신태섭 교수라는 분이, 신태섭 교수라는 사람이 당시 이제 구여권,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 추천한 남아있는 6명 이사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을 약한 고리로 본 거예요. 어떤 걸 하냐면 이 사람이 동의대의 광고 홍보학과 교수이자 KBS 이사인데 KBS 이사는 상근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회사에 맨날 와 있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정기이사회만 참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일 하다가 이사회가 열리면 오면 돼요. 겸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동의대에서 갑자기 신태섭 이사를 자릅니다. 해임을 해요. 2008년 하반기에. 그 이유가 너 왜 우리한테 말 안 하고 KBS 이사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겸직금지 학칙을 어겼으니까 너 해임해야 돼. 그럼 이 사람이 2008년 예를 들어서 5월에 KBS 이사가 되고 2008년 6월에 잘렸다면 학교가 몰랐을 수 있죠. 근데 2006년 9월에 이사를 한단 말이에요. KBS 이사를. 그러면 2006년 9월이면 2008년 중반 시점에 보면 거의 2년이 됐어요. 이미 이사한 2년 동안 넘었는데. 동의대가 부산에 있거든요. 네. 그럼 이사회 갈 때마다 출장 신청 올리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사회가 열리는 날은 수업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업 연기도 하고 행정실을 다 올렸는데 이제 와서 몰랐다고 자 자르는 거예요. 자 잘랐어요. 어쨌든 이건 나중에 다 해임 무효 나왔지만 법원 가서 그랬더니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나오냐면 너 동의대 교수였잖아. 나 너 교수인 줄 알고 이사시켰는데 이제 교수 아니네? 해임. 너 해임. 그리고 해임을 해버려요. 5대6에서 5대5가 된 거죠. 한 명을 이제 보궐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기들 말 안 듣는 사람 했겠어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했지. 그래서 6대5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여당,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당 쪽이 추천한 이사가 이제 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2008년 8월 8일에 KBS 이사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정의윤주 당시 사장을 해임 의결을 해요. 그리고 그날 해임이 돼요. 바로. 이제 플랜 A가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한 거죠. 꼼꼼하게 잘했네. 네. 그러니까 이게 교수인 줄 알고 시켰는데 자기들이 대학에 압박 줘서 이 사람을 자르게 한 다음에 이 사람 너 교수 아니잖아. 우리 해임했던 거 무효로 할래.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학교는 거꾸로 해요. 너 왜 우리한테만 안 하고 이사했어? 너 나쁜 놈이네. 교수 그만해. 이 논리. 그러니까 이게 자꾸 돌고 돌리는 논리.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창의적. 머리를 진짜 많이 썼다. 동의대가 약한 고리가 있었겠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이 해임방 양쪽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만 이사회만 건드려가지고 이제 이사들 바꾸고 해임을 하면 뭐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또 뭐 반박하고 어쩌고 하면 또 시끄러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놔둘 수는 없는 거라 말을 못하게 더 이유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플랜 C는 더 황당한데 플랜 B부터 들읍시다. 감사원. 네. 플랜 B. 네. 그러니까 2008년 5월 15일에 뉴라이트 전국연합. 네. 뭐 어떤 단체인지는 아시겠죠. 이름 들으니까. 여기서 이제 KBS가 문제가 많다. 특히 정윤주 사장이 경영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해 감사를 해달라. 국민감사 청구를 합니다. 근데 국민감사 청구해본 뉴스들 많지만 엄격하게 심사해요. 네. 함부로 감사 시작 안 해요. 네. 사람 요건이 맞는지 뭐 내용이 이게 말이 되는지 엄격하게 심사하는데 어쨌든 바로 착수를 합니다. 감사를. 감사원도 미리 뭐 있었겠죠. 신호가 시그널이. 그래서 뭐 월급을 왜 올려줬느니, 그 다음에 왜 세금을 제대로 환급을 안 받느니, 왜 직원들의 퇴직금 제도를 안 바꿨느니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현저히 경영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너는 잘라야겠다라고 감사 결과에 정윤주 사장은 해임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이 즉각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잘라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8월 5일 날 감사원이 의결을 한 거고. 그러니까 5월 15일에 국민감사 청구를 했는데 8월 5일에 감사 결과가 나온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2달 반 만에 4대강도 국민감사 청구했잖아요. 네. 그게 1, 2년 걸렸을걸요? 그리고 감사 결과도 뭐 그렇게 품질이 뛰어나지도 않았고. 몇 년 단위는 걸려야 될 일이 3달 만에 뚝딱. 너가 감사 청구해줘라고 너가 청구만 해주면 바로 할게. 이런 어떤 시나리오가 돼 있었던 거죠. 자, 이게 이제 감사원을 통한 해임 의결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검찰을 통해 가지고 했잖아요. 검찰은 제일 늦게 갔어요. 검찰부터 들이대가지고 막 잡들이를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걸로 이제 군부를 한참 짚인 다음에 뭔가 계속 시끄럽게 문제가 있겠지. 잘 안 들으면 뭐 있으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거 아니야? 라는 걸 한두 달 계속 하면서 그동안에 계속 출석 요구를 하면서 뭔가 불응을 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랜 C를 가동하는데 요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보면은 검찰까지 동원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방통위랑 감사원 정도만 이제 동원하면 뭐 정윤주 버티겠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시 정윤주 사장이 버티거든요. 내가 왜 물러나야 되냐? 나 임기 많이 남았어. 공영방송 사장이 정권 바뀌었다고 물러나면 돼. 이렇게 뻣뻣하게 나온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농담입니다. 우리 고대영 사장님도. 그래서 이제 검찰을 동원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6년 시점만 해도 정권 교체가 될 거라는 게 거의 사실 뭐 명백했잖아요. 그렇죠. 뭐 거의 원사이드하게. 노무현 정권이 재창출한다는 거는 거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정윤주 사장도 자기 임기 중에
대통령이 바뀐다는 거를 몰랐겠어요? 바보가 아닌데 알았지. 우리가 흔히 공공기관 그 사장들 잘리는 게 뭐로 잘리냐면 이런 겁니다. 뭐 관용차를 뭐 지 마음대로 썼다든지, 법인카드를 술집에서 썼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 판공비를 갖고 뭐 가구를 산다든지, 고급 쇼팔 이런 식으로 되게 기초적인 도덕성을 위배하는 걸 많이 잘리거든요. 근데 정 사장은 제가 듣기로는 법인카드도 안 썼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털릴 걸 우려해서 자기가 정권 바뀌면 이자부터 뒤질 거다. 나의 개인사를. 그런 걸 만들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런 걸 꺼리를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것부터 봤을 거예요, 검사들이. 그게 가장 쉬우니까. 근데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뭘 하지 고민을 하다가 KBS도 이제 회사니까 법인세를 냅니다. 영등포 세무서가 저희 관할이고 여의도에 있으니까. 세금이 되게 계산하기가 복잡해요. 뭐 비용 빼주고, 뭐 과세 표준은 뭐 몇 프로로 하고 그래서 이게 똑같이 수익을 100억을 남겼어도 이렇게 계산하면 세금을 5억만 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렇게 계산하면 20억을 내야 될 수도 있고 이게 약간 합법적인 절세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KBS가 1999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세금을 좀 절세를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 2005년 6년에 계산해 보니까 KBS 입장에서 우리가 세금을 너무 많이 냈네. 세금 돌려줘라고 법인세 환급 소송을 국세청을 상대로 냅니다. 당시 그게 가액이 한 500억, 600억 정도 됐는데 근데 뭐 세금 국세청이 돌려주겠어요? 엄청 이제 치열하게 행정소송을 하죠. 그랬더니 이게 소송이 상당히 1년 넘게 지속이 되는데 법원에서 KBS랑 국세청을 부릅니다. 양쪽, 물론 변호사를 불러서.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또 이게 1심 하면 너네 안 줄 거잖아. 2심, 3심까지 가면 이자가 붙고 돈 많이 드니까 시간도 많이 들어가니까 합의하자. 그래서 조정을 해요. 근데 뭐 KBS 입장에서도 들어갈 변호사 비용이나 앞으로 돈을 받게 될 시간 2년, 3년 뒤에 받는 것보다는 지금 받는 게 낫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100%는 아니지만 청구한 것의 일부를 받는 걸 조건으로 조정에 합의를 해서 그 돈만 받고 먹고 땡 하는 거예요. 이제 양쪽 끝났어요, 그걸로. 근데 이제 검찰이 그 소송에 이제 꽂힌 거죠. 그러니까 소송을 계속 끝까지 했으면 세금 500억 정도는 더 받았을 것 같은데 왜 합의를 한 거냐? 법원이 조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너네 500억을 일부러 포기한 거 아니야? 사장의 의지 아니야? 배임이네. 그거 바로 혐의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판사가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너네 이렇게 해봐야 서로 손해니까 조정하자. 원래 사실 소송은 뭐 조정으로 끝나는 게 가장 신속한 해결이잖아요. 조정 전치주의라고 좀 어려운 용어를 쓰면 법정 다툼을 벌여서 나중에 뭐 선고까지 판결까지 나기 전에 양 당사자를 불러 모아가지고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쇼당 비슷하게 해서 양쪽에 이제 협상안을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절충안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받을 거냐? 그럼 받으면은 자 그냥 이걸로 조정을 합시다 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가장 좀 비용이 덜 들고 당사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게 이런 결정입니다. 조정이. 그렇죠. 좀 처음 들어봤어요. 조정을 했다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경우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웃긴 게 보통 지금 KBS하고 국세청 양 당사자의 소송인데요. 이게 국세청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기관이라서 이 국가기관이 이제 소송의 주체가 되면 법무부가 이 소송 지휘를 해서 대리를 합니다. 당시에 이제 국세청 소송을 이제 법무부에서 지휘하면서 서울 고검하고 그 자문 의뢰를 한 김앤장에서 이 조정안 받아라 이렇게 아주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리면은 서울 고검, 김앤장, 법원 다 배임의 공범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정현주 사장을 기소를 한 거죠. 법조팀에서 법원 막내 기자였고 법원 출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어쨌든 이게 기소가 되니까 이제 이런저런 주변 취재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사들을 만나서 이제 이래서 판사의 그 어떤 요청에 응해서 조정에 합의를 한 거를 이게 배임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이제 많이 물어봤어요. 판사들 열이면 열. 그게 말이 되냐. 그쵸. 아니, 그게 자기들끼리 둘이 쇼당 쳤으면 둘이 입을 맞춰서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법원이 개입해서 한 건데 그쵸. 판사의 명을 따른 게 어떻게 배임이냐. 이런 식으로 다들 좀 황당해했어요. 물론 나중에 다 무죄가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창의적 법리 해석, 창의적 배임, 혐의 성립. 정말 창의적인 거죠. 이런 것도 배임까지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시에 그 모양새를 갖추려고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 그 형태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고발장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직접 어떤 문제를 직접 인식해가지고 수사를 하는 두 가지 경우인데 이게 인지해서 수사하면 너무 티가 나니까 당시에 그 고발 형식을 빌어서 조사부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이런 고발장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어쩔 수 없이 수사한다. 이런 모양새를 취해서
수사를 했던 거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KBS 내부 이제 퇴직하신 분의 고발하신 내용이 이건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각본이 잘 짜였다는 인상을 주는 게 네. KBS 퇴직한 그분이 고발장을 낸 게 2008년 5월 14일이에요. 그리고 정현주 사장, 당일 사장에 검찰에 출석하시오라고 통보한 게 6월 11일이에요. 28일 만이거든요. 네. 근데 뭐 고발장 많이들 내지만 시민단체들이 절대 이렇게 안 해줍니다. 고발을 해도 1년 내내 고발인조차 안 부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근데 한 달 만에 피고발인을 출석 통보한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배임 혐의가 말이 안 된다는 것도 두 번째로 치고도 이 수사의 진행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아까 감사원 감사 보고서 내는 것도 그렇고 이건 네. 뭐 준비해 놓은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친절한 행정 서비스가 세상에 제 기억으로도 검찰이 이렇게 속전속결로 빨리 결과물을 내놨던 건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네. 고발을 하면 보통 고발을 한 사람을 불러다가 얘기를 고발인 듣고 네.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발을 당한 사람을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한 달 정도 만에 고발 당한 사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빨리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저건 뭐 시나리오가 이미 다 짜여지고 타임라인도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쭉쭉 간 것 같은데. 당시 검찰의 최고위 관계자라고 하면 대충 너무 특정이 되긴 하는데 네.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대검 쪽에서는 이게 기소하기 좀 어렵지 않냐라는 의견이 좀 많았고 그래서 이제 대검에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대검에 이제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공안부, 뭐 당시 중수부가 있었기 때문에 중수부 그리고 수사팀이었던 뭐 조사부, 뭐 이쪽 검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심지어 공안부까지도 반대했었거든요. 이게 좀 어렵다. 범죄로 구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당시에 조사부에서 총장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기소하면 유죄가 나올 확률이 얼마 정도 될 것 같냐? 그랬더니 조사부 부장이 했던 얘기는 50.01%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에 이제 0.1%를 붙여서 네. 뭐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좀 한 건데 거의 이제 희극이죠. 그쵸. 이런 상황 자체가. 그래서 결국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야, 장난해. 싸다구를 맞을 얘기인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였냐면 명동성 중앙지검장이었고, 네. 1차장이, 그러니까 1차장이 이제 조사부를 이렇게 관할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1차장이 최교일. 지금 익숙한 현재 이름이죠. 국회의원. 네. 자유한국당.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조사부장이 박은석, 담당 검사가 이제 이기옥, 장성훈 이렇게 두 사람이었는데, 최교일 씨가 차장. 이제 어쨌든 차장이니까 1차장이 이런 걸 실무단에서 이제 뭐 막 이렇게 지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거든요, 보통. 네. 어떤 캐릭터인지에 대해서 김정필 기자가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착하다는 표현으로 좀 캐릭터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검사한테 착하다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건 처리할 때 제 기억으로는 거의 위의 뜻을 거스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말 잘 듣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실제 대화를 할 때 보면 뭐랄까요, 이거 허허허 하면서 그냥 정말 착하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착한 검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착한 분이신데 말이에요. 또 되게 소탈하게 허허하잖아요. 그렇죠. 네. 소탈하고 사자가 또 없는 분 같아요. 근데 사건 처리를 깔끔하게 했던 기억은 또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 최교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착한 분인데 이게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와서 검사 최교일로 보면은 평가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개인 재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분이 처갓집이 굉장히 부자여서. 그러니까 신고 재산 보니까 작년인가 올해인가 200억 정도가 됐었거든요. 네. 돈도 많고. 뭐 세상 걱정거리 없는 분이네요. 그리고 이분이 그 재산이 많은 게 고정 자산이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처갓집에서 뭐 매년 나오는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자산가여서 검찰 내에서는 착하고 돈도 많고 굉장히 부러운. 표독스러우실 이유가 없는 분이네요. 그렇죠. 네. 윗분들의 뜻을 아주 그냥 충실하게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역할만 했기 때문에 법리가 되느냐, 뭐 이게 되느냐, 막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하래잖아. 하라는데 왜 그래? 그냥 하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자. 그래서 어쨌든 정현주 정 사장을 8월 12일 날 체포를 하고요. 아니 8월 8일 날 해임했는데 왜 또 체포까지 해? 체포해야지. 해임됐으니까. 출석 요구를 계속했는데 5번 했는데 소환 안 불응을 받았잖아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는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8월 11일 날 사장에서 해임을 하고 12일 날 체포를 합니다. 바로 다음 날. 그리고는 8월 20일 날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하죠. 지금 뭐 구속영장을 쳤는데 안 됐겠죠? 구속이 안 되죠. 구속영장이 쳤는데 이제 기각이 됐죠. 기각이 됐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하고
그 뒤로 굉장히 지난한 사람들의 관심에서는 다 이제 잊혀지고 법원 기자들 정도나 이렇게 가가지고 하면 뉴스도 뭐 이렇게 뒷부분에 나오고 뭐 어쨌든 배임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으니까 그로부터 1년 뒤에 2009년 8월 18일 날 1심 선고가 나는데 무죄. 네. 무죄겠지. 그리고 그로부터 또 1년 후 2010년 10월 28일 날 2심이 무죄가 나고요. 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인 2012년 1월 12일 날 무죄 확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2008년에 체포돼가지고 네. 조사받고 그 뒤로 뭐 거의 한 4, 5년 가까이를 계속 그냥 그 재판으로 그냥 6년이 날아갔네요. 그렇게 해서 받은 무죄가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이제 제 기억으로도 아마 소송 준비하느라고 따로 공부도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무죄 받을 사건. 근데 누가 봐도 유죄 선고가 어려운 이 사건을 본인이 이제 디펜스하기 위해서 개인의 인생에서 6년이라는 시간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시간을 본인이 이제 소비를 하게 된 거죠. 2008년 당시만 해도 그 이후에 이제 9년 동안 워낙 황당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은 이제 많이 관심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2008년 당시만 해도 야, 어떻게 검찰이 이런 걸 기소하지? 이런 평가가 주류였어요. 그 이후에 워낙 뭐 많아서 묻혀버리긴 했지만 그럴 정도로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기소. 그러니까 너무 봐도 의도적인 기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MB 박근혜 이 시절의 어떤 정치 검찰의 어떻게 보면 시작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죠. 아까 이 뭐 정인주 사건이 언론 몰락의 서막이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네. 검사가 이제 검세로 불리기 시작한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시발점 중에 하나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면 기소 자체가 기소라는 게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처벌해 주세요 하고 재판에다가 넘기는 걸 기소라고 하는데 네.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공이 다 그냥 법을 공부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걸 검사가 몰랐겠느냐는 거죠. 검사도 아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단지 그냥 조사 검사가 한 것도 아니고 그 위에 부장 있죠, 차장 있죠, 중앙지검장 있죠, 그 위에 뭐 총장 다 전부 다 법무장관까지 그냥 넉넉고 이거 해라 결정을 해서 이제 한 거니까 위에서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지. 검찰권을 정말 심각하게 남용한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주옥 같은 사건들이 그냥 많아요. 미네르바 사건도 갑자기 떠오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사건들을 그때 차근차근 하나씩 할 게 많네요. 네. 근데 당시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나고 제가 그날 조사부, 그러니까 담당 부장이었죠. 당시에 그 대구지검 아마 2차장으로 가 있었을 겁니다. 통화를 했는데 본인의 얘기는 여전히 첫 마디는 무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본인은 증거관계에 의해서 기소를 했을 뿐 여전히 유죄 심증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일까? 박은석 부장이? 박은석 부장. 진짜일까? 아니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뜻 아닐까요? 자기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부정하는 순간 자기가 이 잘못된 설계된 이걸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 최교일 고검장이었죠. 서울중앙지검장이니까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끝까지 유죄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말이라도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해야지. 네. 근데 왜냐면 이거는 자기들이 기소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하긴 PD수첩 기소했던 검사들도 그중에 평검사 중에 전현준 검사 그분이 3차장도 하고 그다음에 어디 갔죠? 대검에서 요직은 다 갔습니다. 전현준 검사 같은 경우도 당시에 이제 PD수첩 수사도 이거를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반론들이 많이 있으니까 당시에 이제 인사 시즌에 형사부장들이 전부 이 사건을 안 맡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검찰 위에서 인사 시즌을 앞두고서는 인사 대상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맡게 되면 형사부장 보내주겠다. 그 중에 아무도 손을 안 들었는데 전현준 부장이 손을 들고 이 사건을 로또죠.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 처리하고서는 뒤에 이제 진짜 잘 갔어요. 네, 검사 인생이 정말 편해졌어요. 중앙지검 3차장. 3차장도 했었고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꽃길과 험로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때 수사를 거부했던 검사 그만뒀거든요. 임수빈.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던 뉴스 중에서 황당한 내용들이 진짜 많거든요. 차근차근 한 주에 하나씩 이런 거를 좀 복귀해 보면 지난 10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구나 뭐 이런 거를 정리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마무리 정리를 좀 하자면 지금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서두에 이제 얘기했던 임기가 보장돼 있고 네. 그래서 이걸 건들면 안 된다. 뭐 그 말 자체로는 맞으니까 이거 자체는 뭐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공자님 말씀인 거죠. 그 이전에 임기가 보장된 사장을 어떻게 쫓아냈는데 그때는 그러면 조선일보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그냥 관심을 안 갖고 지나가면 계속 이런다. 그러니까 요런 말을 하는 것의 의도가 무엇이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가. 기자들이 틀린 말은 안 하거든요. 틀린 말은 안 해. 말만 들어보면 맞아요. 근데 그걸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 아무튼 그래서 그걸 좀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고 KBS 정현주 사장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플랜 3가지로 다 실행이 돼가지고 쫓겨났고 그분은 어쨌든 개인적으로 한 5, 6년의 시간을 당연히 무죄인 사건을 무죄를 받느라고 거의 인생 후반부를 고생하고 애를 썼던 경험이 있고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될 수 있으니까 기억하고 관심 가지고 또 행동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 순서의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한 줄 평을 들으면서 한마디 총평을 한마디 총평 다시 한번. 정현주 배임 사건에 대한 한마디 총평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좀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 이제 시작이다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작이다. 굉장히 한겨레스러운 신문스러운 멘트예요. 네. 아까부터 뭐 전주곡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헐 이게 실화임? 네. 이랬잖아요. 검찰의 역사에도 공영방송의 역사에도 이런 실화는 다시는 쓰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 시작을 여러분께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셔야 되니까요. 응원 많이 해주시고 이제 지면상에서 혹은 TV에서 우리 김 기자님들이 나오시면 반응해 주십시오. 댓글도 달아주시고. 다 김씨. 다 김 기자님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얼차겁고 말도 안 되는 사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